아주머니 태영이에요. 한 재벌 회장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25년을 찾아 헤맸던 이 할머니와 재벌 회장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아침 7시 서울에는 3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어제 저녁부터 계속해서 폭설주의보를 알리고 있었죠. 도로는 이미 마비 상태였고 출근길 시민들은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관악구 봉천동의 한 낡은 빌라 반지하. 29살 청년 강민우가 눈을 떴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죠. 오늘은 그에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K1테크 기술지원팀 최종 면접일. 지난 6개월 동안 준비해온 30을 앞둔 나이에 마지막으로 걸어본 희망이었죠. 찬물로 세수를 하고 어제 준비해놓은 와이셔츠와 정장 바지를 입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죠. 강민우, 오늘 잘하자. 혼잣말로 다짐을 하고 작은 거실로 나왔지요.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벌써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을 할머니였습니다. 73살의 김순자 할머니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국을 끓이곤 하셨죠. 그런데 할머니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불은 깔끔하게 개져 있었고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죠. 할머니, 민우는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지요. 이 폭설에 어디로 가신 걸까?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민우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면접은 오전 10시였습니다. 9시까지 강남역에 도착하면 되었기에 시간은 있었습니다. 밖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발목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민우는 골목을 다급한 발걸음으로 두리번거리며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우는 먼저 할머니가 자주 가시던 곳들을 떠올렸습니다. 봉천 새벽 시장. 민우는 눈길을 미끄러지며 시장으로 달려갔어요. 저기요, 혹시 일은 넘으신 할머니 보셨어요? 키 작으시고 회색 패딩 입으셨는데요. 못 봤는데? 이 눈에 누가 돌아다니겠어. 민우는 시장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우는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숨이 가빠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죠. 가까운 버스 정류장도 가보았습니다. 혹시 할머니 한 분 보셨어요? 키 작으시고 회색 패딩 입으시니 할머니요. 민우는 핸드폰에 할머니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못 봤어요. 민우는 다시 뛰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후들거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손은 이미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고 급하게 나오느라 현관에 있던 정장 구두를 신고 나와 이미 양말과 신발은 펑 젖어 있었어요. 눈은 여전히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 민우의 머릿속에 한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호수공원.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인공 호수가 있는 공원이었죠. 민우가 4살 때 할머니는 자주 그곳에 데려가셨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오리들을 보곤 했죠. 민우야, 할머니랑 여기서 평생 살면 안 되겠니?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민우는 다시 뛰었습니다. 눈 쌓인 길을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계속 달렸지요. 호수공원이 보였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공원은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저 멀리
벤치에 앉아 있는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민우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회색 패딩을 입으신 할머니가 벤치에 반쯤 기대어 앉아 계셨죠.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우는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발. 할머니의 눈이 아주 조금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민우를 바라봤죠. 민우야. 네, 할머니. 저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민우는 할머니를 업고 눈길을 달렸습니다. 병원까지는 조금 먼 거리였죠. 할머니를 업고 뛰는 민우의 머릿속은 온통 어릴 적 기억으로 가득했죠. 민우네 가족은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여 하루하루를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허리를 다친 이후로 매일 술을 마시며 지냈지요. 술을 먹고 온 날은 어김없이 민우 어머니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물건들을 집어 던졌어요. 그럴 때면 민우 어머니는 울고 있는 민우를 안고 문 밖에 나와 있다가 민우 아버지가 잠이 들면 몰래 집으로 들어가곤 했었죠. 어떤 날은 우산으로 머리를 찍어 피를 흘리며 울고 있을 때도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옆집에 사는 순자 아주머니가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새댁 괜찮아요? 병원 안 가도 되겠어요? 민우 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살짝 피만 나서 약 바르면 돼요. 하고 민우를 안고 문 안으로 들어갔었죠. 참다 못한 민우 어머니는 작은 가방에 짐을 쌌습니다. 민우가 4살 되던 해였죠. 민우를 애절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이 미친년이 나가려면 혼자 나가. 민우 데려가기만 해. 민우 아버지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 질렀지요. 민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그런 엄마를 찾으며 밤마다 울었지요. 엄마, 엄마. 민우 아버지는 울고 있는 민우에게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우 아버지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다가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런 사정을 아는 순자 씨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민우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 우리가 돌봐주면 안 될까요? 저 어린 것 불쌍해서 어떡해요? 순자 남편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어요. 장사하면서 애를 돌볼 수 있겠어요? 그럼 저 어린 것을 어떻게 해요? 지 아버지도 죽고 친척들도 소식이 없다는데 저러다 고아원에 보내지면. 순자는 남편을 설득 끝에 민우를 돌보기로 했죠. 순자는 아기를 못 낳아 민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더 저려왔어요. 그렇게 민우를 돌보게 되었어요. 엄마가 찾으러 올 때까지만요. 하지만 민우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도 민우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학교에서 운동회 하는 날 순자 씨는 도시락을 예쁘게 싸서 맨 앞줄 앉아 손뼉을 치며 응원했지요. 할머니, 나 1등 했어요. 저 뛰는 거 봤어요? 민우는 순자 씨를 향해 뛰어오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럼 할머니 눈엔 우리 민우만 보이던걸? 와, 우리 할머니 최고. 민우는 할머니 목에 매달리며 해맑게 웃었지요. 도로 위의 차들 소리에 민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택시를 잡아야 했지만 택시는 보이지 않았죠. 할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금방 도착해요. 민우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차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죠. 민우는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나갔습니다. 멈춰주세요. 제발. 차는 미끄러지며 겨우 멈춰섰죠.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뛰어들면 어떡해요?
제발 병원까지만 태워주세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민우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빨리 타요. 민우는 할머니를 뒷좌석에 조심히 내려놓고 옆에 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디죠? 봉천 성심병원이요. 여기서 5분 거리예요. 차는 눈길을 조심스럽게 달렸습니다. 민우는 할머니의 얼음처럼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금방이에요.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숨만 가쁘게 쉬고 계셨습니다. 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췄습니다. 민우는 할머니를 안고 차에서 내렸죠. 고맙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지시길 바랄게요. 운전자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민우는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환자요. 빨리 좀 봐주세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침대로 옮겨졌고 의사가 급히 달려왔죠. 어떻게 된 거죠? 공원 벤치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얼마나 오래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의사는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체온계를 짚어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죠. 저체온증이에요. 체온이 33도까지 떨어졌어요.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간호사들이 할머니에게 산소호흡기를 씌웠습니다. 링거를 꽂고 전기담요를 덮어주었죠. 의사는 계속해서 할머니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순자요. 73살이세요. 기저질환은 있으세요? 고혈압이요. 약 드시고 계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일단 안정제를 투여하고 체온을 올려드릴게요. 정밀 검사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안정제 맞으시면 2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 이후에 정밀 검사도 진행하겠습니다. 2시간. 민우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8시 50분. 면접 시간까지 1시간 10분 남았지요. 민우는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2시간만, 딱 2시간만 자리 비워도 될까요? 간호사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었고 옷은 젖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면접이요. 제가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데요. 2시간만 부탁드립니다. 면접만 보고 바로 돌아올게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저희가 잘 돌볼게요. 다녀오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제 번호예요. 무슨 일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민우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쓴 채 눈을 감고 계셨죠. 민우는 할머니의 아직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면접만 보고 금방 올게요. 민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병원을 나와 눈길을 달렸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딱 1시간, 시간은 빠듯했습니다.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죠. 정장 바지 무릎은 찢어져 있었고 외투는 젖어서 얼룩덜룩했습니다. 이 모습으로 면접을 본다고?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하철은 천천히 달렸습니다. 폭설 때문에 운행이 지연되고 있었죠. 민우는 초조하게 시계를 보면서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뛰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9시 55분 K1테크 본사 앞.
유리로 지어진 30층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는 건물은 위압적이었지요.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직원들, 그리고 깔끔한 차림의 면접 지원자들. 민우가 대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젖은 외투, 찢어진 바지, 헝클어진 머리. 민우는 마치 노숙자 같았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안내 직원이 물었습니다. 강민우입니다. 저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곧 호명하겠습니다. 민우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의 시선이 따가웠지요. 저 사람 뭐야? 저러고 면접 보러 온 거 맞아?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지만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 맞춰서 도착한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민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쯤 할머니는 괜찮아지셨을까? 민우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하나 있었죠. 환자 체온 35도까지 회복. 안정적 상태. 걱정 마시고 일 보세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한쪽 모서리에는 정성스럽게 수놓은 글씨가 있었죠. 순자 힘내. 민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할머니는 이 손수건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죠. 민우야, 힘들 때마다 이거 보렴. 할매가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 이후로 민우는 중요한 날마다 이 손수건을 챙겼습니다. 다음 면접자 강민우 씨 들어가세요. 안내 직원이 민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손수건을 정장 재킷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면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접실은 넓고 밝았어요. 큰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긴 테이블 뒤편에는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들어서자 면접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눈을 크게 떴지요. 인사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지원자 강민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우는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꼴입니까?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급한 일? 면접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앉으십시오. 낮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54세 안태영 회장이었습니다. 자기소개해 보십시오. 저는 29세 강민우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재학 중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 프로젝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졸업 논문은 반도체 공정 효율성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학점이 3.2점, 특별히 뛰어난 성적은 아니네요. 다른 지원자들은 대부분 3.8 이상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간병과 생계를 병행하느라 학업에 전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반도체 공정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 졸업 논문 주제였고 비록 미흡하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공정 단계를 3% 줄일 수 있는 방법, 불량률을 낮추는 아이디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 회장은 민우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조금씩 표정이 바뀌었지요. 흥미롭군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더 질문 있습니까? 회장이 다른 면접관들을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하겠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불합격이라는 걸 직감했지요. 이 꼴로 면접을 봤으니 당연했지요. 감사합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그때 민우가 앉아있던 의자 밑에 하얀 무엇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안태영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의자로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손수건. 손수건 한쪽 모서리에는 정성스럽게 수놓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순자 힘내. 태영이 그것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는 손수건을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회장님? 인사팀장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태영은 임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머지 지원자들 면접 계속 진행하세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태영은 면접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해하고 있었지요. 태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에 앉은 태영은 오른쪽 서랍을 열고 손수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순자 힘내. 글자가 새겨진 똑같은 손수건. 태영은 양손에 손수건을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과거의 기억으로 가득했죠. 26년 전 1999년 겨울 28살의 안태영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2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월급쟁이로 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대학 동기 3명과 함께 IT 벤처기업을 창업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은 벤처 열풍이 불던 시기였습니다. 젊은이들은 누구나 창업을 꿈꿨고 성공한 벤처 기업인들은 영웅 취급을 받았죠. 태영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하셨지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는 게 못마땅하셨죠. 하지만 태영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청소일로 평생 모아 마련한 집 한 채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었죠.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태영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처음 1년은 순조로웠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였죠. 그러나 문제는 2년째부터 시작됐습니다. 함께 창업한 동기 중 한 명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2억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회사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갔죠. 태영이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동기는 잠적했고 회사 통장은 텅 비어 있었지요.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었어요. 은행 대출 상환일은 다가왔고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압박했지요. 태영은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남은 동기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일했죠. 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고 빚만 4억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담보로 맡긴 집도 은행에 넘어갔지요. 아버지가 평생 청소일을 하면서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습니다. 그 일로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고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에 혼자 앉아 태영은 멍하니 아버지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버지. 태영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태영은 장례식장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죠. 3일간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태영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룸에서도 쫓겨났지요. 월세를 3개월째 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11월의 서울은 추웠습니다. 밤이 되면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얇은 외투 하나의 의지에 지하철역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몸은 비틀거렸죠.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다는 죄책감, 친구에게 배신당한 분노,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 모든 것이 태영을 짓눌렀습니다. 추운 밤이었습니다. 태영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다리 아래로는 검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죠.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태영은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쇠난간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난간에 올라섰어요. 한 발만 내디디면 끝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을 내밀려는 순간이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차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며 태영에게 소리쳤어요. 태영은 고개를 돌렸지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의 아주머니. 젊은 사람이 왜 그러려고 해? 아주머니는 태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내려오세요. 태영은 울었어요. 아주머니도 태영을 붙들고 함께 울었지요. 아주머니는 태영을 작은 칼국수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청계천 근처의 허름한 가게였죠. 그리고 뜨거운 칼국수 한 그릇을 끓여줬습니다. 먹어요. 따뜻한 거 먹으면 기운이 좀 날 거야. 태영은 국수를 한 젓가락 들다 또다시 울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옆에 앉아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힘들었겠어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 태영의 앞에 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아주머니 치마폭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이 아저씨 왜 울어? 아저씨 마음이 아파서 그래. 아저씨한테 휴지 갖다 드려. 남자아이는 휴지를 들고 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태영의 눈물을 닦아줬죠. 아저씨, 울지 마. 태영은 그런 아이를 보고 더 눈물이 났습니다. 울고 싶으면 더 울어요. 실컷 울어. 아주머니는 어깨를 토닥여주며 앞치마 주머니에서 손수건 하나를 꺼내 닦아주었어요. 손수건에는 순자 힘내라는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죠. 내가 많이 힘들 때 단골 손님이 힘내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이 손수건을 보면 힘이 나더라고. 총각도 이거 보면서 힘내요. 태영은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한참을 울다 지쳐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칼국수는 식어 있었지만 태영은 그걸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아주머니는 뜨거운 국물을 더 부어주었죠. 태영은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를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요. 응?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죠.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순자가 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도 살아줘요. 그냥 하루만 더. 그리고 내일이 되면 그냥 하루만 더. 그렇게 살아줘요. 그러면 또 사라져요. 태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어느샌가 들어온 박영호 비서실장의 목소리에 태영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죠. 박 실장, 인사팀에 전화해서
방금 면접 보고 나간 강민우 서류 가지고 올라오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잠시 후 박 실장에게 건네받은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이름 강민우. 나이 29세. 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가족사항 조모 김순자와 2인 가구. 태영의 눈이 김순자라는 이름에 머물렀습니다. 순자. 그 이름이었어. 25년 전 칼국수집 아주머니의 이름. 태영은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순자 아주머니. 그 청년이 아주머니 손주였단 말입니까? 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서울 거리를 뒤덮고 있었죠. 태영은 인터폰을 누르고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박 실장 잠깐 들어와 봐. 문이 열리고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네, 회장님. 이 주소 좀 확인해줘. 그리고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아봐줘.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나가고 태영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 실장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그 주소지에 강민우와 김순자 씨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지. 최 기사 말고 박 실장 자네가 직접 운전해.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안태영 회장은 검은색 제네시스 뒷좌석에 타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 아주머니, 저 잘 버티고 있어요. 아주머니 덕분에요. 손수건을 보며 매일 힘을 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정규직이에요. 이제 빚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머니, 저 승진했어요. 부장이 됐어요.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 수없이 보낸 편지들. 하지만 3년째 되던 해 2003년 어느 날부터 편지가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태영은 직접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칼국수집이 없었습니다. 아니, 상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빈터만 남아 있었죠. 여기 상가들 다 어디로 갔어요? 칼국수집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태영은 근처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 여기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다 철거됐어요. 공원이 들어온다지 아마. 사람들 다 이사 갔죠. 순자 씨라고 칼국수집 하시던 분 혹시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태영은 절망했습니다. 순자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어디 계세요? 회장님, 여기가 맞습니다만 차가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장은 눈을 뜨고 창밖을 봤습니다. 좁은 골목 양옆으로 낡은 빌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길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세워. 내가 내리지. 제가 동행할까요? 아니야. 나 혼자 가겠네. 태영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요. 태영은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어요. 오후 시간이라 사람들은 대부분 일하러 나갔을 것입니다. 가끔 빨래를 넣는 아주머니들이 보였고 골목 구석에서는 고양이 몇 마리가 졸고 있었어요. 골목 안쪽으로 다가가자 할머니 한 분이 문 앞에 나와 햇빛을 받으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털모자를 쓰고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릎에는 담요가 덮여 있었죠. 태영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는 완전히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 순자 아주머니였습니다. 태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아주머니. 태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영을 바라봤지요.
누구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태영은 무릎을 꿇고 순자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저예요, 아주머니. 태영이요. 안태영. 태영?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태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자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순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요, 아주머니. 이 손수건 25년 전에 저한테 주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순자는 손수건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조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거 단골 손님이 나한테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는 우리 민우 주고 하나는 가엾게 울고 있는 한 청년한테 줬어요. 맞아요. 그 청년이 저예요. 아주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한강 다리에서 칼국수집에서. 하지만 순자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요즘 내가 자꾸 까먹어요. 태영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죽으려고 할 때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태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태영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지요. 아저씨 울지 마세요. 추운데. 순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태영을 기억하는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는 사람을 위로하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태영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났는데 아주머니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 태영은 할머니의 손을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자가 태영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추우니까 들어와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집은 작았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바로 거실 겸 부엌 그리고 작은 방 2개가 있었지요. 벽에는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태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TV, 작은 식탁, 구석에 놓인 전기장판. 이곳에서 순자와 민우가 25년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요. 순자가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태영은 컵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저씨, 누구예요? 우리 민우 아는 분인가? 네, 민우 씨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도. 태영은 말을 이었습니다. 25년 전에 청계천에서 칼국수집 하셨죠? 순자네 칼국수. 순자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어머,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거기 갔었어요. 아주머니가 칼국수 끓여주시고 이 손수건도 주셨어요. 순자는 손수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내가 요즘 기억을 잘 못해요.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아까 듣고 또 잊어버렸네. 안태영이요, 아주머니. 순자는 뭔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안태영? 태영?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 구석에 있는 낡은 종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요. 순자가 상자를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태영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들, 민우의 어린 시절 그림들, 그리고 편지 봉투 몇 개. 태영은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순자 아주머니께라고 적혀 있는 자신이 25년 전에 보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이 편지들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태영은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 저 잘 버티고 있어요.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매일 손수건을 보며 힘을 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태영 올림. 다음 편지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저 취직했어요. 태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영은 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을 바라보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아주머니. 태영은 손수건을 꼭 안고 통곡했습니다. 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태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저씨, 왜 그래요? 울지 마세요. 아주머니, 저를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아주머니를 보살펴 드릴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들어왔지요. 그리고 거실에서 태영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왜 여기?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영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민우 씨, 잠깐 나가서 얘기할까요? 민우는 할머니를 보고 다시 태영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카페로 갔어요. 커피 2잔을 시키고 자리에 앉은 민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저희 집을 아셨어요? 면접 서류에 주소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직접 찾아오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 씨 할머니, 김순자 아주머니는 제 은인입니다. 네. 민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태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25년 전 이야기, 한강 다리에서 자살하려던 것과 순자 아주머니 때문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내용들 모두 얘기했지요. 민우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회장님을 구하셨다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지만 기억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태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 씨, 할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자주 깜빡깜빡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많이 심해지셔서. 민우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제 공원에 혼자 나가셨다가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로 급히 모시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뇌종양이시라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태영은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치매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으셔서 수술을 받으시면 조금 괜찮아지실 거라고 했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됩니까? 1,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했는데 소득이 부족하다며 거절당했어요. 태영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할머니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영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 씨. 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술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주머니는 제 은인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에요. 당연히 해야죠. 받을 수 없어요. 회장님과 저희는. 민우 씨. 태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25년 전 아주머니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어요. K1테크도 제 인생도 없었을 겁니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태영은 민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일 당장 병원 예약하세요. 최고의 의료진으로 수술받게 해드리겠습니다. 3주 후, 순자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은 완전히 제거됐고 회복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민우는 병원에서 밤낮으로 할머니를 간호했고 태영은 수시로 병문안을 왔지요. 순자는 점점 회복하면서 태영도 알아봤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태영은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 씨, 할머니와 함께 잠깐 나와주실 수 있습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인데요? 직접 보시면 알 겁니다. 태영이 알려준 주소는 강남의 한 상가 건물이었어요. 민우는 순자를 부축해 그곳으로 갔어요. 건물 1층에는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순자네 칼국수. 민우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간판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태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민우와 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게 안은 25년 전 청계천 칼국수집과 똑같았지요. 4개의 낡은 테이블, 구석에 작은 부엌, 벽에 걸린 오래된 메뉴판, 심지어 테이블 위에 김치통과 물컵까지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이걸?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대로 재현했습니다. 25년 전 그 가게 그대로. 순자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냄비를 만졌습니다. 가스레인지, 도마, 칼,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여기 내가 국수 끓이던 곳.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평생을 바쳤던 그 가게, 재개발로 사라졌던 그 공간이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민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영은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다시 국수 끓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주머니 칼국수가 먹고 싶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게로 한 중년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였습니다. 태영의 부인이었지요. 여보, 어서 와요. 네. 여기 이분이 내가 얘기했던 내 은인 순자 아주머니. 태영은 부인을 순자에게 소개시켜줬지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부인을 보고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요. 네, 어서 앉으세요. 얼른 칼국수 끓여줄 테니. 태영은 민우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강민우. 할머니 손자예요. 안녕하세요. 강민우입니다. 순간 부인은 현기증을 느낀 듯 태영 쪽으로 휘청거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부인은 안색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민우가 얼른 주전자에 따뜻한 물을 컵에 따라 갖다 주었지요. 따뜻하게 물 좀 드세요.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고 마셨습니다. 순자는 칼국수를 금방 만들어내왔습니다. 민우는 회장과 부인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칼국수를 갖다 주었지요. 회장은 칼국수를 먹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맞아, 이 맛이었어. 순자 아주머니의 칼국수. 그렇게 회장은 한 그릇을 모두 비우고 부인과 함께 돌아갔지요. 다음 날부터 순자와 민우는 가게에 나왔습니다. 아직은 회복 중이라 장사는 못하지만 가게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좋아 매일 나왔지요. 그날 저녁에도 태영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칼국수를 끓여주려고 주방에 들어갔지요. 그때 가게 밖 길 건너편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지요.
순자가 부엌에서 국수를 끓이는 모습, 민우가 테이블을 닦는 모습, 태영이 의자에 앉아 웃는 모습,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민우야.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바로 회장 부인이었습니다. 안태영의 아내, 그리고 민우의 친엄마. 부인은 눈물을 닦고 걸어갔어요. 민우를 안고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어떤 얼굴로 다가가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부인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결국 돌아섰습니다.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떠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순자가 칼국수를 내오고 있었고 민우와 태영이 함께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너를 지켜줄 사람들이 있구나. 다행이야. 부인은 눈물을 닦고 걸어갔어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지요. 가게 안의 순자는 창밖을 보다 부인이 돌아서서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순자는 태영이 부인을 소개하던 그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편지 한 장을 손에 쥐어주고 집을 나간 민우 엄마. 멀찌감치해서 보고만 있는 부인의 모습이 순자는 안타까웠습니다. 안태영의 아들 준혁은 21살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준혁은 최근 들어 어머니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외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말없이. 평소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어머니였습니다. 쇼핑을 가더라도 준혁에게 말했고 친구를 만나더라도 언제 돌아올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무 말 없이 나가셨다가 눈이 빨갛게 부어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준혁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어머니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강남의 한 상가 건물 건너편에 멈췄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순잔의 칼국수. 어머니는 길 건너편에서 그 가게 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준혁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게 안에는 할머니 한 분과 젊은 남자가 있었지요. 어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서 계시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우는 모습에 놀랐지요.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본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가게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준혁은 재빨리 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순자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서 있는 부인을 발견하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인은 순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황급히 돌아서려 했지만 순자는 재빨리 불렀습니다. 부인. 순자는 길을 건너 부인의 앞으로 다가갔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밖에서만 보고 있을 거예요? 어서 들어가요. 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민우 지금 은행 갔어요. 가게에 없으니 잠깐 들어가요. 순자는 부인의 손을 이끌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주머니 감사해요. 민우를 키워주셔서.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일 나도 알아요.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래도 전 엄마였어요. 4살짜리 아들을 두고 도망쳤어요. 부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쁜 엄마가 아니에요. 살아남으려고 필사적이었던 거죠. 나도 알아요. 그래도 나중에 데리러 갔어야 했는데 두려웠어요. 남편한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민우한테 다가가세요.
천천히 조금씩.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요. 저는 얼굴을 볼 자격이 없어요. 그때 준혁은 가게 밖에서 문틈으로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민우, 엄마의 아들, 이게 무슨 말이지? 준혁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민우 엄마가 우리 엄마라고? 그럼 민우는 내 형? 그날 저녁 준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요. 엄마, 준혁이 불렀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니? 저녁 먹었어? 엄마, 나한테 숨긴 거 있죠?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니? 민우요. 민우가 누구예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나 낳기 전에 다른 남자랑 낳은 아들이 있다면서요? 그게 민우라면서요? 부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대답해요. 사실이에요?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아, 아빠는 알아요? 아빠도 아는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영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멈춰 섰지요. 무슨 일이냐? 준혁이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빠는 알았어요? 엄마한테 다른 아들이 있다는 거? 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요, 나 낳기 전에 다른 남자랑 아들을 낳았대요. 그 아들이 민우래요. 아빠가 요즘 도와주는 그 사람. 태영은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영은 조용히 물었지요. 사실입니까? 부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영은 다시 물었지요. 민우가 당신 아들 맞아요? 네. 부인의 목소리는 가까스로 나왔습니다. 태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일이었어요. 22살 때 한 남자와 동거를 했어요. 태영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일하다가 허리를 다치고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매일 마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를 때렸어요. 준혁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민우가 4살 때였어요. 그날 밤 그 사람이 칼을 들었어요. 술에 취해서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부인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자고 있을 때 몰래 민우를 안고 도망쳤어요. 옆집 순자 아주머니한테 갔죠. 살려달라고. 애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그리고 저는 도망쳤어요. 4살짜리 아들을 두고 도망쳤어요. 그럼 그 남자는? 그리고 얼마 후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차에 치여서. 부인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후로 아주머니가 민우를 키워주셨어요. 태영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혼자 있고 싶습니다. 태영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부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지요. 준혁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웃고 있는 3사람. 준혁은 액자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지요. 태영은 회사 사무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부인은 핸드폰을 붙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고 또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태영은 한강 다리에 서 있었습니다. 25년 전 자살을 시도했던 그 자리였지요. 난간에 손을 올리고 아래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나? 태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부인이 과거를 숨긴 것, 민우가 부인의 아들이라는 것, 자신이 모르는 사이 모든 게 얽혀 있었다는 것. 태영은 며칠째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부인은 여전히 전화를 했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부인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지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태영의 차가 칼국수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였지요. 불이 꺼진 가게를 멍하니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민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처음 면접장에 왔을 때의 모습, 엄마 없이 자라 외로웠을 민우와 해맑게 웃는 준혁의 모습. 다음 날 태영은 순자 주머니를 찾아갔지요.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칼국수 드릴까요? 네. 순자는 말없이 칼국수를 끓였지요. 국물이 끓는 소리만 가게 안에 울렸어요. 뜨거운 칼국수 한 그릇이 태영 앞에 놓였습니다. 태영은 아무 말 없이 칼국수를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치우고 순자는 태영의 맞은편에 앉았지요. 아주머니, 민우 어머니가 제 부인이라는 거 알고 계셨지요? 네, 처음 부인이 가게에 온 날 보는 순간 알아봤어요. 화가 나시죠?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1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신당한 기분이겠어요. 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쪽지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좀 보실래요? 태영은 쪽지를 받았어요.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글씨는 흐릿했습니다. 아주머니 미안해요. 민우 안고 있으면 이 아이도 죽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나 같은 엄마는 자격 없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민우 엄마가 남긴 거예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 엄마는요, 민우를 안고 제 집 문을 두드렸어요.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울면서 빌었어요. 애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태영은 쪽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새벽에 그 엄마는 사라졌어요. 이 쪽지만 남기고 가게를 하면서 민우를 돌보다가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뒤 내가 민우를 키웠어요. 그 엄마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순자는 태영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 25년 전에 제가 회장님 살렸잖아요. 태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회장님도 다 말 못하셨잖아요. 왜 죽으려고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우시기만 하셨잖아요. 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순자는 태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지금 회장님 부인도 그래요.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민우를 살리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던 거예요.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인은 소파에 앉아 있었지요.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여보. 부인이 일어났습니다. 태영은 그녀 앞에 섰어요. 화가 많이 납니다. 배신감도 들고. 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그런데 순자 아주머니 말씀 듣고 생각했어요. 25년 전에 나도 아무 말 못하고 울기만 했다고.
태영은 부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안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태영은 부인을 꼭 안았습니다. 민우를 우리가 데리고 올까요? 여보. 부인은 태영을 바라보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지만 준혁이도 충격이 심할 거예요.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준혁이와 얘기를 해봅시다. 태영은 준혁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혁아, 아빠 들어가도 되겠니? 한참 후 문이 열렸어요. 태영은 의자에 앉아 준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너도 많이 힘들지? 준혁은 대답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너도 혼란스럽고 많이 힘들다는 거 알아. 아빠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민우는 4살 때부터 엄마 없이 컸어. 너는 엄마 곁에서 자랐잖니.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우도 같이 가족으로 살면 어떨까? 천천히 생각해봐. 아빠는 기다릴게. 태영은 준혁의 어깨를 토닥이고 나갔습니다. 며칠 후 태영과 부인은 칼국수집을 찾아갔어요. 부인은 민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엄마가 잘못했어.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부인은 계속 울었습니다. 용서해줘.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때 순자가 다가와 민우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민우야, 너를 낳아주신 어머니야. 네가 4살 때 집을 나가셨지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어머니를 용서해드리면 안 되겠니? 민우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저한테 어머니는 할머니 한 분이에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우야, 25년 전 순자 아주머니는 나도 살렸어. 내 어머니이기도 해.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 되어 함께 살자. 아주머니도 민우 너도 모두 다 같이.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태영은 순자의 2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와 같이 살아요. 어머니로 모실게요. 제가 이제부터 돌봐드릴게요. 순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개월 후 칼국수집은 청계천 시절 그대로 복원됐습니다. 민우는 K1테크에 정식 입사했고 퇴근 후에는 칼국수집에 와서 할머니를 도왔지요. 부인도 매일 칼국수집에 왔습니다. 민우와 대화하고 순자를 도왔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어요. 준혁도 칼국수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말했지요. 형? 민우는 놀라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웃었지요.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민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12월 어느 눈 오는 밤이었습니다. 칼국수집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는 5사람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요. 태영, 부인, 민우, 준혁 그리고 순자. 그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가 5그릇 놓여 있었지요. 순자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민우, 잘 컸다. 민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영과 부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모두 함께 칼국수를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지요. 따뜻한 음악이 흐르고 가게 안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의 시간을 넘어 은혜와 용서로 그들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